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3월달 매매를 마무리하면서 해외 증시 그리고 국내 경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장의 주요 지표들을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3월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3월달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카페에서도 잠시 올려드렸지만은 3월달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손해본 것 없이 시장은 뭐 별로였지만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저렇게 뭐 괜찮은 성과를 내고 3월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은 2월 같은 경우도 뭐 성과는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조금 가장 아쉽고, 다른 분들께서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저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습니다 하고 알려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상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오늘 어떤 종목을 팔고 이런 종목을 팔아서 저는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뭐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개를 하면서 제가 이런 종목을 사고 팔았어요 라고 공개를 하게 되면은 혹시나 그런 것들이, 그런 행동들이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은 시세를 조작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정직하게 어떤 정석적인 투자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여 제가 매매하는 것이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저렇게 실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또 그리고 수급 분석을 할 때도 현재 제가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땅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어요. 제가 어떤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때마침 그 종목을 제가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보유하고 있게 되면은 혹시라도 제가 보유하는 종목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분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추종해서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또 그 역시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해상충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제가 종목을 팔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종목을 이렇게 사고 팔았어요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뭐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 뭐 시세를 조작한다, 뭐 이런 오해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혹시 뭐 사람들은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서 또 이야기한다, 이렇게 또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규도 지켜가면서 또 사람들에게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어떤 적정한 합의점을 찾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튼 뭐 제가 이렇게 수익률을 한 번씩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공부를 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거 욕심으로 달려드는 사람들만 잘 이용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안타깝지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시장에 움직이는 원리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않고 남이 산다고 하면, 남이 돈 번다고 하면은 나도 돈 벌겠다는 욕심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제가 주식시장을 오랜 시간 지켜봐도 항상 있었고 또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파다 보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아직 정확한 어떤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매매를 마무리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종목을 사고 팔았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서 그렇게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3월 들어서 계속 조정을 받았거든요. 3월 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저렇게 조정이 조금 덜 받았던 이유는 우리 주식시장에는 용감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시장이 하락하면은 싸닫고 덤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용감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번 주에 3,715건이나 되는 큰 돈을 들고 와서 시장 방어를 해줬습니다. 덕분에 시장은 조금 하락의 폭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우리는 어차피 개인들의 투자는 신경 쓰지 않잖아요. 외국인이나 금융 투자나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는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표들을 잠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주간 종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시장을 점검할 때 살펴보는 주요 지표들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도 보고 저런 지표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하나의 표인데 여기서 나오는 주요 지표들을 가지고 현재 세계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 요즘 이게 국제 스프레드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장단기 스프레드가 계속 축소 중인 상태인데 저건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프레드가 조금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장단기 스프레드는 저렇게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시장의 불안한 정도를 바라보는 테더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건데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할 때는 좋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 시장의 변동성 지수를 잠시 살펴보면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도 변동성이 크고요, 떨어질 때도 변동성이 큽니다. 여튼 금융시장에서는 참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쭉 가는 걸 좋아해요.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거는 어떤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고 변동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변동성 지표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별 생각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고금리, 고위험 이런 투자처 채권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채권의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다,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진다 하는 이런 식이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2016년도 말에 별로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2014년부터 계속 시장이 변동성이 있으면서 우리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한 2018년도 9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 채권금리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 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쭉 2019년 들어서 올라오다가
지금 뭐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당겨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니에요. 뭐 조금 이렇게 시장이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상당히 금리 차도 있고 미중 무역 전쟁 관련 협상도 잘 안 되고 브렉시트도 아직 마무리 짓지 않고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채권에서 조금 흔들렸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앞서 보는 여러 가지 우리 지표들을 몇 가지 살펴봤지만 시장을 전문적으로 살펴보시는 분들께서는 저 채권 시장, 특히 고금리를 다루는 이 하이힐드 채권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쭉 몇 가지 지표를 살펴봤는데 안정권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접어드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이 불안한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 정리할 때 지난주에는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정신 못 차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환율을 보고서.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 환율은 대부분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는. 그런데 시장이 좀 불안하면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도 조금 바빠요. 서로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중구난방으로 막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권이 되거나 아예 뭐 상승하거나 아예 하락하거나 뭐 이럴 때는 보통 한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저 세계에서 각국의 환율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사실은 뭐 좋은 겁니다. 우리도 시장 예측하기도 쉽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는 각국의 환율을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유럽의 돈들이 지금 한 며칠 사이 안정이 되었죠. 아시아 쪽으로 뭐 거의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한 방향으로 움직여 들어오고 있어요. 뭐 보이죠? 그리고 아직 유럽 쪽에서는 뭐 돈이 조금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현재 돈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돈이 조금 빠지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고요. 남미 쪽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돈이, 유럽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돈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일단 방향성을 잡았어요. 그리고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아직은 크게 방향성이 없다. 뭐 전반적으로 빠져나가는 분위기도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유럽에서는 지금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남미에서도 이렇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고 아시아 쪽은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세계에서 각국의 환율들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유로화와 달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보다는 조금 안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 시장은 다시 뭐 조금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분할 매수로 다시 발을 걸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 금리 관련해서는 연준의 부의장님께서 또 한마디 방점을 찍었죠. 경기 인상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인데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인내심을 가지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기 둔화가 온다면 금리 인하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많이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자 10년물의 국채금리가 상승폭 축소되었거든요. 일단 장단기 금리 우려로 인한 경기 침체, 그런 우려는 연준에서 나서서 쫙 진화를 해줬어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협상이 뭐 합의가 이루어질 거고 현재는 낙관적입니다. 다음 주 시장의 불안 요인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같은 경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통화 유통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민간 경기는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신용이 취약하신 분들, 영세 자영업자, 취약차주 중심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또 이분들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이 부분이 국내가 참 문제가 있죠. 또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한국은 가계부채가 문제입니다. 예전에 1997년도 외환위기 때는 기업부채가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기업부채가 문제가 되었고 그나마 경제가 좀 탄탄했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더라도 내부적인 위기였지만은 잘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계부채에서 지금 취약차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아래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참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신용이 안 좋고 저소득층에서는 더 살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께서 대출 내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 가계부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97년과는 다른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이 가계부채라는 것은 거의 부동산 대출도 연결돼 가지고 있고 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큰 혼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완전 초토화가 되겠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 되면 부동산 관련 투자는 거의 끝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뭐 부동산, 채권, 주식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계부채가 불거져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미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금융투자 관련해서 투자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자격증을 1년에 3번이나 취득하게 해주고 있어요. 1년에 3번이나 취득하게 해주고 있어요. 3번이나. 그리고 거기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교육을 받게 되면은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격증을 또 줍니다. 인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리처 산업을 키우고 있어요. 그 말은 혹시라도 가계부채가 터져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너도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때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을 끌어모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큰 자본이 투입이 되어서 시중에 있는 부동산을 끌어당겨 버린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우리 부동산의 소유가 가계에서 이제 대자본으로 이동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민간 경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투자처에서 부동산은 일단 날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주워 담게 되겠죠. 거기서 자산 시장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이 이미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화돼 가지고 수입이 국내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해외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더라도 곧바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돈을 작게 버는 대신 해외에서 더 많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더 끌어오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자산 시장으로서 굉장한 이제 가치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채권, 이 가계부채도 지금 채권 만들어서 많이 팔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대출 낸 것들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처럼 그냥 은행에서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채권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유동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문제 같아요. 남는 것은 주식 시장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안의 씨앗이 퍼져가고 있는데 앞으로 유망한 어떤 투자처는 주식 시장밖에 없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꼭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위기가 온다면 그때는 IMF 여러분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역사책에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고 들었겠지만 그때보다는 더 심할 겁니다. 아마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서 뭐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왔다 갔다리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북한 리스크, 요즘 김 한소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김정은의 심기를 굉장히 많이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졌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대통령은 4월 10일 날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4월 달에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야 되잖아요. 바쁠 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내년 다음 총선도 준비해야 되고 바쁜데, 과연 문 대통령이 뛰어간다고 하더라도 북한 이야기를 반드시 꺼내겠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번에는 뭐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환대를 받기 어렵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려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북한 리스크는 김정은이가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직은 잘 모른다. 최악의 경우는 김정은이 실각도 할 수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아직 리스크는 부각이 되고 있어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아직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관망을 해야겠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검토를 할 때 지금 시장이 불안 요인으로서 이렇게 우리나라 현금 흐름에 문제가 이미 민간에서는 조금 생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게 또 중소기업들 뭐 이런 데도 아직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요. 수급이 좋은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다음 주는 외국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금융 투자가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시장은 이렇게, 이번 달은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다음 주는 좀 좋은 흐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살펴보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좋았던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주요 종목이라고 해서 이번 주는 뭐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SDI, 롯데케미칼, 태양건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했던 종목이고 그 나머지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번 주는 막 그냥 이점에서 시장 점검해 보는 걸로 3월을 마무리한다 생각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 금융투자 수급 살펴보면서 조금 시장에 발을 담가도 될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와 관련해서 자세한 상황들은 제가 또 장중 시황 분석을 통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